자, 대선 닭개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앞서가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사실 제가 대선 후보라면 경제가 뭐 골든타임으로 이야기하면 뭐 벌써 이제 클로징 타임 아닙니까? 그렇죠, 막판이죠. 골든타임 현지가 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기업 부채의 골든타임 뭐 가계 골든이 맞죠. 골덴 바지는 알겠는데 골든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많던 골든 바지가 요즘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골덴 바지. 예전에는 이 금색의 골덴 바지가 정말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골든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대세는 또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바지가 아니고. 그 노동 개혁도 골든 타임. 박 대통령 입만 열면 뭐 골든 타임을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무슨 골든 타임 하기 전에 벌써 뭐 아웃 타임이 돼버려 가지고 저래 됐는데 어쨌든 영어 표현을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식 이러식 표현을 우리 뉴스 브리핑은 최대한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골든 타임이라고 보면 최적기다. 그러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 사회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리더십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이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한탄스럽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솔직히 이 애들이 소장님 정말 우리가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냥 차기 대통령이가 아니라 그냥 새 대통령입니다. 그냥 대통령인데 앞으로 일주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왔을 때 과연 잠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걱정을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10일날 대통령이 바로 취임을 해서 바로 대통령 취임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임기가. 10일날 뭐 아침에 10시쯤 합니까? 취임식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날 이제 당선되면 당선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시에까지 투표를 하니까 출구조사도 8시에 발표할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이제 개표를 하면 옛날에 보면 얼추 저녁에 한 11시, 12시 사이에 대충 윤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1, 2위 간의 표차가 있다면 그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8시까지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 10일 1시, 2시 정도는 돼야 조금 윤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있고 또 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이런 어떤 비효율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표가 또 부재자 투표처럼 합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 물리적인 어떤 이 업무적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시 정도나 돼야 확정이 될 것 같고 새벽 1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면 곧바로 이제 새벽에 또 주잖아요. 선관위가 당선증을 주죠. 그러면 이제 취임식을 물리적으로 10일날 아침에 한 10시쯤 합니까? 뭐 대충 그렇게 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취임식 준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나 그것도 궁금한데. 글쎄 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취임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비공개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대통령 취임식은 항상 보면 2월 한 25일 전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임식 준비단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10일날 취임한다. 옛날에는 취임식을 갖다 하기 한 열흘 전쯤에 취임식 준비를 하는 그 단상도 만들고 무슨 공사하는 사람, 보안 요원 들어가서 하는데 이번에 보면 지금 그런다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국회 의자도 안 놓잖아요.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지금 전혀 이야기가 되는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취임은 언제예요? 그럼 비공개적으로 10일 날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냐면 임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 그냥 되면 막 이 취임식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저기 정부 종합청사에서 약식 취임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만 되고 있지 보안 문제라든지 지금 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교부가 뭐 당선자와 뭐 행자부가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행자부가 결정할 거다 하는데 행자부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안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보통 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는 외국에서 특사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절이 오는데 네. 이건 지금 뭐 사절을 준비하는 무슨 뭘 보내는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예. 자, 취임식 시행 규모나 절차 등이 지금 전혀 다 불투명하고 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번에 이 거리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신분이 바뀌는 시점은 당선 직후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식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지금 물러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네. 뭔 이해관계가 있다고 뭐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전례가 없거든요. 또 예, 네.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네. 않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황대행이요. 너네들끼리 하든가 말든가 이거지 뭐. 그래도 끝까지 뭐 역할과 책임은 다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아니, 그분은 옛날에 무슨 뭐 대선 출마할 때쯤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더니만 네. 요즘은 그냥 의욕이 빠져버리는지 그냥 관심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고 예. 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그래서 텐데. 취임식이 아예 안 열릴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선되면 국회에서 선서만 하고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중앙선관위가 10일 날 오전에 가급적 일찍 하겠죠. 9시 할 가능성도 있어요. 확실됐을 때, 네, 당선이 확실됐을 때 정체 회의를 열어서 누가 당선됐다고 방망이를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에 네. 그때부터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네. 그러면 취임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개의 지금 이 예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 내에 취임식을 약소하게라도 여는 방법. 네. 그렇게 하자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에서 네.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열 수도 네. 있겠죠. 그리고 취임식 그러니까 선서하고 취임식을 아예 그냥 같이 당일날 약소하게 하면서 하는 방법, 선서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취임식 때는 외국의 손님이나 이런 거를 부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그냥 네. 선서하고 약소하게 취임한 다음에 한 보름이나 네. 한 달쯤 가서 이 취임과 관련된 파티를 할 때 네. 외국 손님들을 상대로 불러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나 역대 대통령 때는 취임식 준비에 몇백억씩 쓰면서 어마어마한 그 식전 식후 행사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경호하에 국회에서 이 취임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 취임식 말씀해 주셔서 또 우리 뉴스 브리핑을 보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설명이 됐을 텐데 저는 더 걱정인 게 이 취임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전 선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을 한 2개월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다 보면 당선자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인수위신절이고 준비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당선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 다 해놨겠죠. 뭐 자리할 사람들이야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걱정인 게 이러다 보면은 지금 여소야대인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또 어떻게 이 각 이 부처의 장차관이겠죠. 장차관이 임명이 되고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소연님. 지금 보면 황교안 대행과 청와대는 이미 사표를 냈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황 대행도 이제 뭐 사표나 이런 부분들을 전 국무위원도 아마 이 월요일쯤에 다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또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국무회의에도 정족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당장 사퇴를 하게 되면은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또 국무위원을 임명하는데 상당히 또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이 국무위원들을 당장 교체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 다 교체하면 공석인 자리에서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무슨 절차를 거쳐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표를 낸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사의를 일단 표명을 하겠죠.
부분은 네. 이미 그 황대영을 비롯한 장차관이 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직후 곧바로 사표를 내고 1급 이상의 정부 공무원도 사표를 내고 아마 지금 청와대는 전부 사표를 내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당선 이꼴 취임된 새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게 되면 일단 청와대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청와대를 좋아하든 안 하든 없애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 일단 청와대로 가야 될 건데 당선되는 당일날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선되는 당일이 예, 아마 제가 볼 때 시작되기 당선됐다고 하는 순간에 네. 그냥 유력해가 거의 확정하는 순간에 청와대 경호실은 경호실, 그 당선자한테 갈 거고 네. 아마 당선자는 간단한 세레모니를 한 다음에 청와대로 곧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네. 정부의 이런 경우에 이 정부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법적으로는 예, 대통령 신분은 청와대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청와대로 가고 네. 당일날 아침에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네. 사표를 낸 한강옥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맞아서 네? 네. 뭐 일부 집에 가고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일단 청와대에서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두 번 한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가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잠깐 한 다음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로 가지 않겠죠. 뭐 청와대 오라면 되겠네. 네. 국무위원들을 다 청와대로 부르겠어요. 그럼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는 국무위원은 황교안 대행은 대행에서 또 이제 다시 국무총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네. 가서 회의를 하겠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일괄 사표를 내겠죠. 황 네. 총리가. 네. 마음이 별로 안 좋겠네. 그래서 내면 네. 그리고 황강옥 또 비서실장은 이미 사의를 표했지만 새 대통령한테 또 사표를 내겠죠. 네. 일괄. 그러면 양쪽의 일괄 사표를 청와대와 네. 국무위원회 사표를 가진 채 본인이 이제 그때부터 일을 처리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첫날 장관을 발표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미리 준비할 줄 알고 또 욕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소장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인수위가 없는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이 모든 후보들은 예비 내각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데 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네. 비영남 총리를 한다고 문재인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더니만 네. 그걸 발표했을 때 덕보다는 실이 많다고 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다 그걸 할 것처럼 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 바로 그날 발표를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이 수석, 비서관, 그 다음에 또 행정관. 그래서 한 200명, 300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급 이상 다 사표를 쓰겠죠. 그러면 또 장관 임명할 사람, 뭐 차관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고. 네. 그런데 지금 또 정부 직제 개편에 대해서 네. 또 지금 법률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 또는 뭐 통합을 부처를 한다. 조직을 개편한다. 뭐 국가안전처가 이런 게 네, 생겼는데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뭐 행안부라는 이름을 또 어떻게 할지 뭐 해경조직이라든지 해경조직이 어떻게 할지.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한 다음에 해야지. 장관을 누구를 어떤 자리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장관 부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하면 나중에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네. 위법 시비가. 네. 그러면 이 처음 국무회의를 모아갖고 정신도 못 차리고 사표 갖고 온 사람한테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하시오. 이러면 이렇게 못 할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기존에 있는 이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렇게 네. 발표해서 그걸 갖다가 국무회의를 두들긴 다음에 그걸 국회로 넘겨서 국회가 표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청문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회가 이것부터 네, 청문회는 네. 이거 통과된 다음에 아니 정부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장관 자리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임명을 하지. 그러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서 네.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수석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네. 이 홍준표 후보가 되든 각각 120석도 안 돼. 네. 100석 뭐 120석 이랬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가 되면 뭐 38석인가 그래요. 네. 근데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혼란과 준비가 되지 않는데 뭐 당선자나 대통령을 임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이런 혼란이 있다면 그래도 권한대행을 적어도 뭐 한 40여일이든 50여일이든 최대한 짧게라도 지속을 더해서 인수위를 가동하고 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죽으라고 개고생해서 뭐 개고생도 아니지 이번에 쉽게 되지 뭐 2달도 안 되는 시간 반짝했을 테니까 어차피 촛불 시위 때야 길거리 다녔어야 될 거고 뭐 태극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현행 국무위원과 청와대가 협조를 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된 법이 이제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한 사람만 되지 나머지는 정파는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파도 120석 이상 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은 의석 떨어진 사람들이 잘 해봐. 뭐 협치, 소통, 연정 니 어떻게 할 건데 입장부터 밝혀봐. 그거 입장 안 밝히면 통과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요. 국회에서. 이번에 아마 보나 안 보나 쉽게 통과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큰 혼란도 아닙니까, 선생님? 혼란이지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현행법대로 하겠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하려다가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행법대로 임명해놓고 자기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현행대로 이제 장관을 임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장관을 이제 뭐 한 몇 개입니까? 18개쯤 됩니까?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장관직에 대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발표하기 전에 인사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인사 검증하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 그러니까요. 그 관련 기관에 시키잖아요. 또 인사 검증을 하는 것도 지금 차기 대통령의 인사가 아니라 기존에 이 박근혜 정부 인사가 검증을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 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전 정권이 협조해줘서 지금까지는 인수위 시절에 이제 장관 명단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전 정권의 협조하에 그걸 인사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보면 인사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트러블도 있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엿먹으라고 좀 협조를 잘 안 해줬더니 초반에 난리가 나버려서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뭐 한 석 달 걸렸죠. 정상적으로 뽑혀도 그런데 같은 정당에 인수위였는데도 지금처럼 소수 정부에서 여소야대 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까딱 잘못하면 한 3분의 2가 낙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혼란을 좀 없애려면 그러면 당선 직후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회에 가서 여야당 대표와 중진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소통과 협치를 할 건데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내가 인사 발표나 이런 부분도 널리 협치해서 연정 형태로 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저는 상식인데 절대로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빨리 임명을 쫙 합시다. 그래서 당신들 몇 명 추천하고 내가 몇 개 내놓을게. 내 몇 개 하고 당신 추천하는 거 받을게. 그래서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통과도 빨리 좀 해주라.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바꾸자.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서로 네가 추천한 것도 모르고 나도 내가 추천한 것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서 국회는 신속하게 청문회 간단하게 해서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검증은 사후적으로 언론들이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것이 결국 차기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놓으면 나머지 당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검증부터 제대로 해라. 그래가 국회에 보내라. 자, 그래서 인사 검증 이제 동의안을 그 인사 임명안을 이제 국회에 보내면 인사청문회가 또 국회에서 협조해 줘서 나를 잡잖아요. 네. 이것도 협조 안 해주면 또 시간 질질 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잡아서 인사청문회 이제 통과해서 뭐 통과하든 안 하든 대통령 임명할 수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아무리 빨리 해도 15일에서 20일은 안 걸리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선생님 지금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취임 첫 100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은 100일이 되는 날짜가 8월 말 정도, 8월 중순 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이 혼란한 국면을 수습하고 이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일들을 해 나가는 상황이 될지 이게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이거든요. 네. 저는 위기의 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취임 100일까지 인사가 마무리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총리는 네. 아마 총리를 야권으로서 추천하라든지 해서 네. 타협을 보지 않게 되면 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거는 임명되는 거잖아요. 네. 총리 임명이 매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네. 불편한 사람은 무조건 총리 임명이 지금 안 될 상황이죠. 자, 이런 지금 벌써 총리가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런 데면 그거 국회 청문회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거 말고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는 게 총리 말고도 한둘입니까? 수두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한미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국회 사드 기기, 배치. 그다음에 뭐 국회 구조조정 가계부채 무슨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인사를 해서 가는 것도 첩첩산중이라서 네.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누가 하더라도 연정 형태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소통과 협치로 가야 되는데 정작 당선된 사람은 내가 죽을 고생해서 먹었는데 이 판은 패는 내가 돌린다. 이렇게 하겠죠.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과 기우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바로 조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바로 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뭐. 당장 그래서 5월 중순부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네. 취임 일주일 만에 네. 지지율 반토막 날 수도 있다니까. 자, 그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뉴스 브리핑에서 취임 한 달 동안 대미 관계라든지 안보 문제, 대외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나 하고 트럼프나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무는 게 좋다. 이런 말. 한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새 대통령이 저도 취임 100일 내에. 자, 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하고 칼라가 어긋날 가능성도 매우 있죠. 네. 자, 이렇다 하면 새 대통령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해서 당일날 이제 곧바로 자기를 좀 불러달라 해서 미국으로 가는 일정을 조속히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당분간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가급적이면 트러블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국내를 안정시켜 가야지. 여기도 복잡한데 이제 저기하고 뭐 미국에도 나는 노 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만약 이런다면 누가 되더라도 근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불거졌잖아요. 아이, 사드 배치 비용을 트럼프가 그거 돈 받으려고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트럼프가 싫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돈 내. 그때 FTA 해. 그때 통상 문제 다시 협의해. 이러면 싫어서 시비 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때 미리 건물을 던져놓고 옛날에 내 한 거 그걸 보고 좀 제가 만족한 사람이 되면 그냥 서지부지 되고 제가 좀 싫은 사람이 되면 건물을 한 개씩 땡기는 거지. 1차 건물은 사드 비용, 2차 건물은 2차 건물은 한미 FTA, 그다음에 뭐 환율 조작, 뭐 통상 뭐 수도 없이 건물이 한 20개 30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미국 건물부터 좀 수습해놔야 돼. 소장님 여기서 돌발 퀴즈. 대통령, 한국의 새 대통령을
플로리다의 마라라가 리조트로 부른다 아니면 백악관에서만 해담한다. 플로리다 뭐 말하라고? 마라라가 가능성 제로 땡. 백악관으로 빨리 안 불러줄 가능성 예서. 그 다음에 백악관으로 불러도 네. 샌드위치를 먹일 가능성이. 샌드위치. 내가 김정은이 하고 샌드위치 먹자. 미국의 대통령이 샌드위치 이야기하자는 거는 뭔가면 네. 박대를 의미하는. 자, 누가 되더라도 아베가 네. 트럼프가 될 줄 모르고 힐러리한테 줄을 섰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야 이 젖됐다 생각을 네. 해가지고 경단련을 시켜서 일본 전경련이 네네. 미국하고 현안 다 가져오라고 해가. 너가 미국 공장에 돌릴 거 투자할 거 뭐 다 있냐 돌려라. 싹 다 해가. 네. 곧바로 그때 그 뭐 페루 리마에선가 네네. 그 에이펙 할 때 에이펙 할 때. 내 미국 들러서 네. 트럼프 빌딩에 가서 트럼프 네. 만나겠다고. 그래가 트럼프 쪽에 라인을 싹 다 불러 들어가고 그때 일본에서 용돈 구하게 주면서 일본계 미국인 변호사가 네.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구하게 줬어. 네. 그래가 트럼프 만나서 내 보따리 대충 요렇게 해놨는데 갔다가 다시 잡아주면 그때 떠들썩하게 당신 축하 선물을 내겠소. 내겠다. 그래갖고 축의금을 두둑하게 내겠다니까 트럼프가 갖고 명단을 쪼고는 그러면 뭐 말하라고 네. 거기로 잡아.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골프 한 3번 치고 2박 3일로 하지. 이래 된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 젖됐다 싶은 그런 트럼프가 쪼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좀 적어 보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라고. 근데 얘는 조금 하고 싶은 말 말하라고. 네, 축의금이 조금 네. 때놈답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저희 근데 중국 골프는 중국 가셔야 되는데 때로면 좀. 나 중국 안 가. 내가 안 간 나라 몇 개 네, 있어요. 네, 중국, 필리핀 이런 데 절대 안 가. 왜냐면 가면 네. 이거 맞을까 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하고 샌드위치나 먹지 않으고 한 것처럼 한국 대통령도 천신만고 후대접 가능성이 높다. 잡아도 네. 샌드위치 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고 나면 네. 현안이 뭔지부터 하고 입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국내에 장관도 임명 못했는데 저 거물이 한 개씩 던져져가. 이건 수습 불가한 상황이 벌어졌어. 정말 그 물은 저희가 하여튼 새 대통령이 미국 가서 샌드위치를 만약에 안 먹으면 우리가 방송 중에 먹는 걸로. 그래서 네. 뭐 어쨌든 플로리다 갈 가능성은 제로. 제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저기 뭐 국빈도 아니고 그냥 실무 방문이 될 건데 오피셜 실무 방문을 해서도 환대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 미국이 일부러 그럴 거예요. 이 대목에서. 선생님 그러면 미국에서 푸대접 받는다는 이야기는 중국 가서는 환대를 받는 거 아닐까요? 이제 중국 가다가는 네. 저 박통 또 짝이 날 수 있지. 박통이 중국에 네. 한번 봐요. 막루 그 저나무 외교. 막루에 안 막루 외교. 갔으면 막루가 학원이 됐군요. 네, 뭐 미국한테 후달려 가지고 네네. 한일 그 위안부 협정도 저렇게 빨리 안 써도 사드 배치도 저렇게 빨리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올라갔다가 내가 그거 가지 말라고 뭐 막루가 됐네요. 막루가. 망한 네. 그렇겠습니다. 망할 루가 됐지. 뭐. 근데 사드 보복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응? 새 대통령이 또 사드 보복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미국 가서 해결을 해라고 중국에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지. 중국하고 해결 아니 본질적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로써 되게 절대 안 되지. 우리는 미국하고 어차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중국 부분을 미국하고 이야기해서 쟤들도 우리한테 괴롭히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한 방에 끝내야지.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할 거요. 베이징 문제는 워싱턴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베이징은 베이징대로 해결하고 네. 박통이 어디서 찍혔는 줄 알아요? 미국 가기 전에 중국부터 갔잖아요. 아마 순실이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기업이 작용을 했고. 그거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당시 미국에서 저거 저래? 이렇게 돼. 그럼 박통 때 미국하고의 관계가요 굉장히 드라이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순실은 독일을 좋아하니까 드레스덴 이 정도 좀
의문이 대박이 들었던 풀리네요. 선거였잖아요. 의문이 풀리네. 그리고 최순실이 중국도 좋아했지요. 네. 거기서 뭐 사업 좀 해보려고 국리도 많이 했지. 자, 그래서 안바퀴 지뢰밭인데 나 같으면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하겠는데 저리 하겠다고 해서 되고 나면 임명할 사람만 잔뜩 적어놓고 수첩에 자, 입이 찢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선거할 때가 제일 짜릿하고 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행복 끝 개고생 시작이라는 것이 이번 대통령의 자, 진쪽이 촛불 안 들겠어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 5월 10일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되면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사실은 국민 통합이거든요. 국민 통합. 통합은 개뿔 뭐 되겠어요? 이게 인사부터 탕평 인사가 돼야 되고 할것 중 뭘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선거인데요. 아름다기는 참 정말 더러워서 선거하고 싶지 않지만은 국민 통합은 어떻게 보시면서요? 이건 사실 정파를 떠나서도 우리 국민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부터가 분열됐는데 뭐 너무 국민 통합이요. 아니 솔직히 이번 선거에 하는 사람들은 봐요. 정신병자들처럼 다 한쪽에 빠들이 돼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잖아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국민들도요. 그냥 조용히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좀 다물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그렇죠. 저렇게 지금 댓글이고 SNS에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반쯤 미쳤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저희는 자유롭게 지금 프랑스의 대선을 바라보면서 프랑스의 지성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이제는 전 세계의 시스템적 한계에 왔다. 대중의 네. 의사를 대의적으로 대변한다는 것이 네. 결국은 좌우든 썩은 기득권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선거를 보니까 알쏭달쏭하다. 프랑스 말이구나. 알쏭달쏭. 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짚어봐도 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네, 또 아픈데. 네. 아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도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는데 또 걱정인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찢어진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거든요. 소장님 정말 신의 한 수 우리 국민들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이것만큼은 누가 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명심해달라.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큼 명심해. 황장수의 한방. 네. 일단 뽑을 때까지는 뭐 빠돌이를 하든지 해서 뽑더라도 뽑고 나서부터는 계속 빠돌이를 하게 되면 나라 절단 제대로 날 거니까 일단은 이 정권이나 정치인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팬덤 행사는 저는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보고 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사정없이 후려쳐야 된다. 왜? 그래야 탄핵 안 당하고 임기 5년 채우는 거예요. 나는 다음 대통령의 목표는 국가를 잘 살게 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말도 하지 말고 탄핵 안 되고 임기 5년 채우면 다행이라고 해요. 왜? 사람이 피를 한번 봤는데 예? 이전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차기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들의 평가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아 그럼요. 네. 자 이제 무슨 부패 스캔들이 하나 터졌다고 하면 큰일 나죠. 여소야대에서 곧바로 네. 탄핵으로 걸려갈 가능성이 네. 매우 크다는 겁니다. 코드 인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도 하늘같이 모셔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하늘처럼 대접했다면 탄핵이 안 됐지 않겠어요? 국민만 바라보고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집어릇 개 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악담을 하는 이유는 네. 나는 한국의 잘해라는 조언이시죠? 국민들부터 네. 정신 차려야 되고 네.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고 대통령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남 욕하지 마시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처칠 영국의 명재상의 이야기가 이 한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수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가장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 당선자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좀 부응하는
리더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정치권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 말씀을 너무 아닙니다, 잘하시네요. 소장님.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